내가 차를 샀는데 출고받으려면 1년 반, 개월수로 따지면 18개월을 기다리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미 계약금은 들어갔고 기다린 거 아까워서 취소하긴 애매하고 18개월 뒤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나 풀체인지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필 내가 18개월이나 기다려서 출고를 받은 다음 날 신모델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제조사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공장 가동이 어렵고 파업까지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현대기아차 출고 대기 기간을 총정리하고 다른 제조사들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기 기간부터 빠르게 짚어볼까요? 먼저 현대차입니다. 아반떼는 가솔린 모델이 8개월, 하이브리드가 11개월이 걸리고요. 아반떼 N이랑 벨로스터 N은 3개월이 걸립니다. 소나타는 가솔린 모델이 6주에서 2개월, 하이브리드 모델은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랜저는 2.5 가솔린이 5개월, 3.3 가솔린하고 LPG 모델은 2개월, 하이브리드 모델은 7개월이 걸립니다. 베뉴는 색깔에 따라서 6개월에서 11개월이 걸리고요. 코나는 기본 5개월, 하이브리드는 7개월, N모델은 7주에서 8주, 투싼은 가솔린은 12개월, 디젤이 5개월, 하이브리드는 12개월이 걸립니다. 산타페는 내연기관 모델이 5개월, 하이브리드 모델은 9개월이 걸리고요. 펠리세이드는 3주에서 6주, 스타리아는 6개월에서 7개월, 아이오닉5는 12개월 이상, 포터는 5개월에서 9개월, 포터 전기차는 1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기아도 볼까요? 현대차보다 더 심각한데요. 모닝이랑 레이가 4개월 정도 걸리고요. K3가 5개월, K5는 가솔린 모델이 5개월, 하이브리드는 12개월, LPG 모델은 11개월이 걸립니다. K8은 2.5 가솔린은 10개월, 3.5 가솔린은 6개월, 하이브리드는 12개월, LPG 모델은 13개월이 걸립니다. 스팅어, K9, 모하비는 1개월이면 되고요. 셀토스는 5개월, 니로 하이브리드는 11개월, EV6는 16개월, 스포티지는 디젤이 13개월, 가솔린은 10개월, 하이브리드는 무려 18개월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1년 반이나 걸린다는 거죠. 소렌토가 제일 심각합니다. 디젤은 14개월, 가솔린은 12개월, 하이브리드는 무려 18개월이나 걸립니다. 카니발은 디젤하고 가솔린이 11개월, 하이리무진은 8개월, 봉고는 디젤이 10개월, LPG는 4개월, EV는 10개월이 걸립니다. 진짜 군 입대할 때 계약하고 제대할 때 받으면 된다는 말이 현실이란 거죠. 이제는 단순히 대기 기간만 문제되는 게 아니죠. 어떤 일까지 생기고 있어요. 웃돈 줄 테니까 제발 나한테 파세요. 이런 상황까지 생기고 있죠. 왜냐면 하도 오래 기다리니까 차를 가져가는 것도 경매처럼 가져가고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럴만도 한 게 시장 원리상 어쩔 수 없는 거죠.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미친듯이 폭발한다? 그러면 공급되는 상품 가격은 당연히 오르죠. 지금 우리가 개월수만 따져서 그렇지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찾아봤는데 소렌토만 무려 11만 명이 다른다고 합니다. 한 달에 15,000대꼴로 계약된다 하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해결될 수 있긴 할까요? 제조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 방법인데요. 사실 지금 상황은 하나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반도체 공급난이 안정됨과 동시에 공장 효율도 받쳐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급이 괜찮아져서 초과 생산까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정작 공장은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풀 가동을 해도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은 나아지면서 공장은 그대로면 대기 기간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기존 생산 라인을 늘리든지 공장을 아예 새로 짓든지 아니면 해외 공장에 생산 물량을 배정해 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의 대처인데요. 실제로 공장 라인을 늘리거나 새로운 공장을 대거 짓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부터 볼까요? 얘네는 작년에 순수 전기차로만 100만 대를 팔았잖아요. 전기차 중에선 압도적인 1위인데 올해 1분기에 생산되고 판매된 차만 30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늘어난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독일하고 미국 신규 공장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상하이 공장도 셧다운을 풀어버리고 바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올해도 무난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완성차 회사들도 비슷합니다. 아직은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을 100% 가동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반도체 수급 체계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신규 전기차 생산까지 대응하려고 본사 인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개당 생산 시간을 10시간 정도로 설정한다는 게 인상적인데요. 이 정도면 내연기관 차의 3분의 1, 절반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GM은 지금 캐딜락 리릭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내년에는 허머 EV도 생산 예정이고요. 여기는 아예 기존에 있던 햄트릭 공장을 팩토리 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일단 새로운 공장도 짓고 라인도 재정비하기 시작했죠. 국내 공장을 전기차 생산도 가능하도록 전환시키면서 울산 공장이랑 아산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판매
판매되는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를 모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죠.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GV70 전기차,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전기차 라인업들도 점점 미국 현지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동남아 시장에도 새로운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싱가포르 미니 팩토리를 통해서 로봇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면 생산 시간도 단축되고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 대응도 원활해지고, 길게 보면 전기차 점유율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기아도 화성 2공장에서 EV6 병행 생산을 노조랑 협의 중입니다. 지금은 3공장에서만 생산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는 내용도 나왔죠. 화성 4공장인데요. 여기서 PBV랑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광명 공장도 중형 전기 SUV를 생산하려고 노조랑 세부 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아의 3대 공장, 화성, 광주, 광명 공장 모두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현대차도 수요 대응은 크게 문제없어 보이는데, 최근에 변수 하나가 생겼죠. 세 번째는 노조의 반발인데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조가 파업을 가라는 예고 영상을 미리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상이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구체적인 계획과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언론에서는 노조의 움직임을 보고 일단 지르고 보자식 요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세부적으로 볼까요? 노조가 요구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금 관련 요구안입니다. 여기선 뭘 요구했냐면 올해 기본급을 월 16만 5,200원 인상해달라는 겁니다. 호봉이 올라가면 상승하는 임금이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제외하고 16만 5,200원을 따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작년 기본급 인상액이 7만 5천원 정도였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거고요. 지금까지 기본급 인상폭이 가장 컸던 게 2015년이었습니다. 이때도 월 8만 5천원이 올랐는데, 이번에 요구한 16만 5,200원은 말 그대로 역대급 요구인 거죠. 새로운 지도자가 굉장한 강성 지도부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과급도 요구했습니다. 순이익이 30%를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현대차가 작년에 벌어들인 매출이 있고 순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이 순이익이 30%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걸 전체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호봉제의 호강 금액, 그러니까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상승하는 임금 있죠. 이것도 올려달라 했고요. 직무 직책 수당 같은 각종 수당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작년에도 성과급을 받아갔습니다. 기본급 200%에 플러스 알파로 350만원, 경력금 230만원, 무상주 5주, 이런 것들을 받았거든요. 이때 당시 현대차 생산직 상당수의 연봉이 1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3년 연속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 지은 게 오히려 낫다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별도 요구안입니다. 가장 강조된 게 신규 인원 충원입니다. 심지어 해고자 복직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강제 구조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공장 생산 효율도 별로인 상황에 전기차가 늘어나면 인원도 줄어드는데 회사 입장에서 뭐하러 사람을 뽑겠어요.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건 뭐예요? 노조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년퇴직 같은 자연 감소를 통해 인력을 조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새 사람을 뽑아달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정년 연장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별도 요구안에 포함되는 건데요, 구체적인 제시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가 만 59세는 임금을 동결하고 만 60세는 기본급 1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임금 피크제인데, 이걸 폐지해달라, 그러니까 계속 돈을 올려달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연령별로 국민연금 수급시기랑 연계해서 정년을 늘려달라는 요구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는 거죠. 고용안정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면 인력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고 국내 공장에 새로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일감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현대차가 작년 말쯤에 사무 연구직 책임 매니저들한테 성과급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노조가 반발했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그 이후 소식이 묻혔는데 결국 모든 직원한테 400만원을 추가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사실 노조가 지금 이렇게 강성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간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노조가 사실상 마지막 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뒷일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로봇 도입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인력도 점점 줄어들고 생산 현장에서 사람도 빠르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뒷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누리는 게 노조 입장에선 좋은 거죠. 현대차 쪽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협상을 뒤로 미뤘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현대차 입장은 전기차는 부품 수가 30% 정도 적기 때문에 인력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거고요. 올해 단체 교섭 시즌으로 협상을 미뤘습니다. 이제 임단협 시즌이 된다면 현대차도 골치 아파지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감정 다 빼고 생각해볼까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걸 역행하고 있다는 거고, 트렌드를 역행한다는 건 뭐예요? 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길이 막힌다는 소리잖아요. 이걸 막음과 동시에 자신들은 최고의 대우, 최고의 임금을 받아야 한대요. 이걸 안 해주면 파업해버리겠다고
하겠다고 협박하고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행동인지 볼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이코노 매트릭스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는 지금의 30%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직 인력이 100명이면 이 중 70명은 정리 해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가 연구한 자료도 있습니다. 2030년에 전기차 비중이 33%라고 가정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이 10%가 사라지고 3만 5천여 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인력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9년에 폭스바겐, GM, 포드, 벤츠, 아우디 이런 회사들은 대규모 인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고요. 자동차 회사만 그럴까요? 보쉬 있죠? 자동차 부품 기업이요. 여기도 2019년에 일자리 5,200명분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도 비슷한 걸 발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 감소가 대표적입니다. 정년 퇴직자가 매년 2,000명 정도 됩니다. 정년 퇴직자가 발생하는 동안 신입을 뽑지 않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정규직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2020년보다 924명 줄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2020년보다 1,402명 늘었습니다. 현대차도 그러니까 생각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정규직을 뽑게 되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줘야 하잖아요. 기간제로 하게 되면 현대차가 생각하는 인력 감소 범위가 있을 거고 이걸 감안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을 연장하든지 연장하지 않든지 결정하기가 수월하죠. 그런데 노조는 이걸 다 엎어버리고 정년도 연장해달라, 일감도 보장해달라, 신입도 무조건 뽑으라고 하니 현대차로서는 난감한 거고요. 지금 대기 기간이 많게는 18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현대차 노조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기아 노조는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역대급 수준이기도 해서 현대차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도 매우 낮고 이 말은 곧 인단협 시즌에 파업이 부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제가 보통 논평을 할 때는 해결책도 나름 제시하고 어떤 자세로 나아갈지 좋을지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는 굳이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제안을 해왔고요. 이 제안을 한다고 노조가 들을 것 같지도 않아서 오늘은 굳이 그러고 싶지 않네요. 대신 소비자들 입장에서 전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단협 시즌에 파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비슷한 시기에 그랜저도 풀체인지 예정이고 아이오닉 6도 출시 예정입니다. 이게 노조한테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량도 상당하거든요. 이런 악재가 모두 겹치면 대기 기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20개월 돌파 기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